안녕하십니까. 해얼TV 정상호입니다. 사회의 실상을 탐색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화폐를 통해 보는 것일 것입니다. 돈은 사회의 자원 배분과 지배구조를 말해주거든요. 오늘은 개화기 조선의 화폐 경제활동을 보겠는데요. 25살 일본 청년 혼마 규스케가 쓴 조선잡기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죠. 혼마 규스케는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893년 봄에 조선에 들어와 방방곡곡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쿄로 돌아가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을 보는 눈은 날카롭지만 차갑고 부정적입니다. 문명국 일본의 입장에서 아직 잠에서 덜 깬 조선의 민낯을 발가벗기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왜곡과 편견이 덧칠도 하고요. 그래서 읽기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발로 뛰면서 경험한 내용을 소상히 기록해 조선을 이해하는 데는 생생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실물 지폐가 경매시장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 고종 때 만든 호조 태환권인데요. 한국전쟁 때 미국으로 불법 유출됐다가 돌아온 것이었죠. 그때 경매 가치가 8천만 원으로 추정되었다는데요. 이 호조 태환권은 제작만 되고 유통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최초 지폐는 고려 말인 1391년에 제작한 저화입니다. 1402년 조선 태종 때 다시 저화를 만들었고요. 그러나 둘 다 유통되지 못했고 실물화폐도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조선시대를 통틀어 꾸준히 전국적으로 통용된 화폐는 구리로 만든 상평 통보였습니다. 보통 엽전이라 불렸고 조선왕조실록은 동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대원군 때 와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엽전보다 명목 가치가 5배, 100배 높은 당호전과 당백전을 만들면서 화폐 가치가 완전히 뭉개졌죠. 구리동전의 실제 가치보다 명목 가치가 턱없이 높으니까 시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성립될 무렵인 1890년대에는 엽전과 당호전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혼마 규스케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 지폐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한 사람은 의심합니다. 면직물에 붙은 인쇄물을 돈이라 하다니 우리를 속이는 것이냐. 다른 사람은 도적을 만났을 때 많이 뺏기겠는걸. 가벼워서 도적이 많이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도적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을 모아서 감추고 겉으로 없는 것처럼 하면 관리가 빼앗아갈 걱정이 없겠다. 관리들이 부패 착취가 심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말없이 있던 한 사람이 혼마 규스케에게 조용히 묻더랍니다. 지폐가 편리하겠다. 이 지폐를 사용할 권리를 얻으려면 정부의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조선의 엽전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알려면 시장을 보면 되겠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요. 1890년대 조선의 시장은 대구, 한양, 공주, 평양, 송도 같은 이런 곳은 꽤 분주했지만 지방 향시들은 열악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지프로 지붕을 엮어 만든 조잡한 가옥들이 20-30개씩 줄지어 선 형태였죠. 5일마다 저작거리 장이 섰는데 매매가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화폐가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이죠. 혼마 규스케는 흡사 고대 중국의 신농시 시대를 상기시킨다고 했는데 자기가 신농시 시대를 가본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아무튼 상공업을 천시했으니까 시장이 활기를 띠기는 어려웠겠죠. 또 이 엽전이 무거워서 운반이 어려웠던 점도 화폐 사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됐습니다. 당시 엽전은 보통 말 한 필에 20관, 200냥인데요. 무게로는 75kg입니다. 이 정도밖에 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15% 정도를 운임으로 따로 주어야 했고요. 그때 쌀1가마 80kg 가격이 100냥이 넘었으니까 돈이나 쌀이나 사용가치와 편의성이 거의 비슷했던 거죠. 특히 대한제국이 재정난으로 돈을 계속 찍어내 돈 가치가 하락해 1900년대 초 미국 돈 1달러를 환전하면 장정 한 사람이 지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을 돌아다니며 파는 약장사 같은 행상은 엽전을 갖고 다니지 않고 약을 팔아 여비를 마련해 이동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약 행상을 많이 했다는데요. 여비를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한 약이 없으면 예를 들어 염증에 해열제를 준다든지 이런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의사가 조선에서 신용이 점점 떨어진다고 혼마 스스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화폐가 사회의 음지에서는 오히려 활용이 잘 됐던 모양입니다.
혼마가 양반을 묘사한 내용인데요. 양반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만 담뱃대를 물고 방에 누워있을 뿐이다. 그래도 재산가의 대부분은 양반족이다. 관리가 되어 서민으로부터 난폭하게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다. 조선 속담에 관리가 되면 3대가 앉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가장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방관이다. 대신도 지방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들이 어찌 응보가 없기를 바라겠는가. 이렇게 탄식까지 합니다. 혼마가 직접 경험한 사건인데요. 경상도 초계의 객사에 머물 때였습니다. 서너 명의 관인들이 와서 주인을 묶어갔습니다. 부인이 돈 2관문 20냥이죠. 이것을 주면서 빌지요. 그러자 관인들이 바로 주인을 풀어주고 돈을 갖고 갑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까 초계군수가 지나갈 때 객사 주인이 담뱃대를 입에 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순하다는 것이죠. 그때 한양에서 국밥 2그릇이 한 냥이었거든요. 국밥 40그릇을 담뱃대를 빨리 빼지 못한 죄 아닌 죄로 강탈당한 거죠. 이번에는 대구에서 겪은 일입니다. 혼마가 부산항에 처음 도착해 육로로 한양까지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직 조선말을 모를 때였죠. 허름한 객사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일기도 적고 자려고 하는데 주인이 들어오더랍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지만 혼마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혼마가 한자로 필담을 하려 했지만 주인이 글을 모릅니다. 할 수 없이 손짓 발짓 해가며 말을 하다가 숙박비를 달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40문을 꺼내줍니다. 주인이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말합니다. 더 달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리춤에서 전대를 찼으니까요. 40문을 또 줍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 사람 욕심 많네. 돈이 더 없다는 뜻으로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 주인은 진지한 얼굴로 혼마의 몸을 더듬으며 허리에 찬 전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더랍니다. 혼마는 거절하면 목숨까지 잃을 것 같아 전대를 풀어서 줍니다. 주인이 목례를 하고 갖고 나가죠. 이튿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길을 나서는데 주인이 전대를 도로 주더랍니다. 혼마가 돈을 허리에 차고 자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돈을 맡아둔 것이었죠. 아닌 게 아니라 혼마가 대구를 지나 20미쯤 가니까 길 옆에 나무패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대도 정모를 죽이는 자 상금 100냥. 현상금 걸린 대도가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던 거죠. 금리는 매우 비쌌습니다. 한양에서 전당포 이자가 7푼 5리에서 1알이었답니다. 차용기간을 3달로 잡는다면 연 30%에서 40%가 되는 거죠. 개인 간에 빌리면 5푼, 20%였고요. 그래도 개화기 이후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화폐가 조선의 일상생활에 점차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에는 원래 우산이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나가지 않았죠. 꼭 가야 할 경우에는 갓 위에 기름정이로 만든 덮개를 붙이고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우산이 들어오는데요. 가격이 15전, 한 냥하고 5전이죠. 그런데 날이 개도 우산을 양산으로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양반층에서는 색안경이 유행했는데요. 살림이 어렵던 한 양반이 가격을 깎아서 산 가격이 75냥이었답니다. 미국 돈으로 15달러, 일본 돈은 7엔 50전인데 매우 비쌌던 거죠. 또 로또 복권도 있었습니다. 만인설이라고 해서 지방관이 공인을 얻어 가입자를 모집하고 추첨해 당첨자에게 돈을 주는 거죠. 사업자는 모인 금액의 1할을 지방관에게 납부하고요. 이 그림은 부산 초량마을에서 오늘날 부산 중구 용두동 일대인데요. 복권 추첨을 하는 장면입니다. 일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사람들이 가득 몰려서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죠. 복권 추첨이 시작된 거죠. 높은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이 둥근 통을 돌립니다. 그러면 통 안에서 번호가 적힌 패가 나오고 이것을 줄을 통해 건너편에 있는 관리에게 보냅니다. 관리는 번호를 장부에 적고 사람들에게 당첨 번호를 큰 소리로 알리죠. 당첨자에게 돈을 주는 거죠. 복권 한 장의 가격이 50전인데 외국인과 조선인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혼마에 따르면 부산의 만인설은 명의가 조선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상인 조직이 운영했다고 하죠. 참고로 산통 깨진다는 우리말이 있죠. 일이 잘 되다가 틀어질 때 쓰죠. 이 말이 복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복권을 운영하던 산통계가 있었는데요. 계원들이 이름이나 번호를 아래 적어 통 속에 넣고 돌리다가 밖으로 빠져나온 알로 당첨자를 정했던 거죠. 이 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깨지는 것에서 그 말이 나온 거죠. 개화기의 조선은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죠. 나중에는 러시아까지 숟가락을 얹으려 했잖아요. 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혼마의 말인데요. 팔도 가는 곳마다 시장에서 G9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 335 시내를 누빈다. 그들은 조선인과 섞여 시장에 점포를 펴고 형편없는 것을 먹고 싼 옷을 입으며 근검해서 큰 돈을 벌어 귀국한다. 일본 사람은 이런 노동을 조롱하며 G9을 천하게 본다.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빈손으로 귀국하는 자가 많다. G9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한양에서 상황은 더욱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양에서 G9과 일본인이 싸운다면 일본이 늘 패할 것이다. G9이 다수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인이 남대문 근처에 노점을 펴고 잡화를 팔려 하면 부군이 진화 상인들이 몰려와 싸움을 걸며 방해한다. 또 일본인은 조선인으로부터도 모욕을 당한다. 일본인이 남대문의 아침 시장에서 노점을 내면 그 앞에 사는 조선인에게 매일 사례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G9은 어디에 노점을 내도 전혀 내지 않는다. 일본이 세력을 떨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얘기인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뭐랄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동아시아의 정세가 내용은 다르지만 큰 맥락에 있어서는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지금은 남북 분단까지 됐잖아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